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자, 먼저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 역사 성격과 후백제 문화권 설정에 대한 조법종 선생님의 발표에 강봉용 선생님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중세 해운 물류와 전라도 발표 두 번째였지요. 한정훈 선생님 발표에 토론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이중효 선생님. 세 번째 발표 조선시대 전라도 군현 편제와 수령제 이동희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요. 토론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임선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 조선시대 전라도의 산업과 문화 조광철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김덕진 선생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전라도 농업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 이송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토론 임혜영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노영기 선생님의 전북의 5.18 민주화운동. 자, 토론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원도연 선생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지금 5시 10분이 조금 넘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을 죄송합니다. 3분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토론문은 대단히 많은데 압축해서 그 질문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사실은 발표 1부터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멀리서 오신 분이 좀 급작스럽게 가셔야 된다고 하여서 발표 5부터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5는 전라도 농업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혜영 선생님 토론해 주시죠. 예상치 못했던 일이어가지고 갑작스러워서 저는 5번째인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도 천년사를 쭉 정리하신 거라서 제가 뭐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 드릴 건 없고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고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면 좀 걸리더라고요. 전주 익산 인피하면 이 네 고을의 중간 지점에 간척할 만한 곳이 없을 텐데 도대체 어딜 간척했을까 하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간척이 아니고 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옥야평이라고 해서 그 고유명사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옥야평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기름진 들판 이런 의미로 개간을 해서 기름진 들판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료대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 비용은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소작인이 부담했고 이것이 또 이제 소작인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수리조합비 때문에 뭐 농토를 파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 비료대금 때문에도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통일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어려서 기억에 이 통일벼 얘기들을 아버지한테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마디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는 제가 읽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맞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옥야평이라고 하는 게 간척이 아니고 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였고요. 판매 비료가 원래 소작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가 아니었나. 그리고 통일벼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농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간단하게 답 주시죠. 예. 네, 제가 그 개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가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는 것이 옳았을 건데요. 이미 지금 그 연구해 놓으신 부분을 제가 약간 그 이제 활용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짧아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좋은 지침을 주셨으니까 저도 자료도 한 번 더 보고 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 뭐 수리조합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작 관행이나 뭐 정책상으로는 이제 그런 뭐
일정 정도의 여지를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워낙 지주 소작 관계의 역관계가 지주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소작인들의 부담으로 갔고 그런 것들이 소작농들을 파탄시키는 정말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지 있게 썼던 부분들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통일bio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들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막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해서 더 이렇게 좀 쉽게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보수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식량 자급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성과가 또 농민들과 농촌 사회에 또 주었던 영향력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의 역사 성격과 후백제 문화권 설정에 대한 토론입니다. 예, 옥포대학교의 강봉용 선생님, 네, 마이크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봉룡입니다. 아침에 첫 기조 발표에서 역사의 자부심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천년사 편찬도 역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대사 분과에서 후백제를 주제로 선정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백제는 이제 전근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된 유일한 왕국이고 유일한 왕도고 유일한 이제 국왕을 이제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대사에서 좀 강조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조업종 선생님께서 후백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논평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학자 이덕무 선생님이 전주에 모든 서적을 실어다 놓았다. 이것은 팩트라기보다는 하나의 인식의 차원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령신앙과 사찰신앙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왕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획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후백제 시대에 그러한 그 구상과 기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후백제의 범위와 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짧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후백제의 그 고려와의 일진일퇴했던 가변적 상황을 역동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제 의견을 좀 덧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사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과의 관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걸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라고 할 때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공간을 이제 참고로 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하나의 왕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후백제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역사박물관의 후백제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의 어떤 그런 발전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도시들이 7개 협의체에서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진주라든가 순천, 광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후백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두 가지의 측면이 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건국 과정을 이제 과정으로 볼 것이냐, 결과로 볼 것이냐, 이제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아마 발표 그 조법종 선생님은 다 읽었을 것이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백제의 건국 시점이 9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889년도 건국 원년으로 인식하는 게 있고 892년 광주에 와서 첫 도읍으로 인식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889년, 892년, 900년 이 세 개의 기년을 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데 만약에 900년 건국이면 후백제 역사는 36년, 그다음에 889년의 건국을 카운팅하면 47년, 그다음에 892년 광주의 건국을 염두에 두면은 44년의 역사 이렇게 좀 그 기간이 가변적인데 후백제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골격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그 강복용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그 발표자가 답을 주실 것은 한 두세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사룡신앙과 사고사찰신앙의 연원이 견훤의 입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후백제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과정으로 볼 것인가, 결과로 볼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국 원년을 어떻게 인식하면 좋겠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어찌 보면 제한적 성격이 많이 있다라는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 사령신앙, 사고사찰 신앙은 아직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향후 계속 지속적 연구를 하자라는 하나의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찾은 사료를 봐서는 전주가 이런 왕도적 성격의 이미지가 투영될 수 있는 것은 후백제 왕조 때하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의 풍패지향 관점 이 두 가지에서 그런 개념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조선 시대 이전 기록들에서 나옵니다. 고려 시대 기록이나 인봉이라든지 지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후백제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좀 더 연구를 같이 해야 될 필요라는 말씀으로 좀 답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국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영역 부분하고 건국 시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사실 제가 답을 딱 가져간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 정계라는 연호를 910년 연호를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독자화되고 왕을 자칭하긴 했지만 공경하지 못한 상황도 있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말 그대로 백제 부활을 공식 선언한 전주에서의 어떤 그런 입지를 고려해서 이제 연호 연도를 산정을 해본 거고요. 저는 889년 또는 892년 둘 다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 50여 년에 걸친 그러니까 한 10여 년에 걸친 건국 과정적 측면과 그다음에 모든 걸 완성시켜서 정도하고 칭왕하고 설관 분직하고 건원하는 그런 모든 완성형은 900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 처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전라도의 여러 가지 역사상의 위상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후백제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게 후백제 역사문화특별법에 후백제 문화권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같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탐나 그리고 이제 마한 그리고 중원 그리고 예맥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정리가 마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보완해서 추가될 여지가 없는 상황인가 보죠.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쪽 지역 분들이 좀 네. 자, 이제
중세 해운 물류와 전라도에 대해서 한려대학교 이중효 선생님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준규입니다. 한정훈 교수님의 중세 해운 물류와 전라도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고 문외한이다 보니까 토론문 작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내용도 아마 부실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토론자로서 책무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발표문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부족한 토론문 때문에 우리 한정훈 교수님 논문에 해가 돼서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읽고서 거기 두 번째 한 4가지 정도로 뭐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5세기 조은선 침몰 대책 가운데 보면은 사선의 활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은선, 국가의 어떤 조은선을 이용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또 근데 이러한 것이 분명히 운하굴착이라든가 유군 인합보다도 효과적이다라고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실제 그 발표문의 표 2를 보아도 사선을 통한 어떤 대책 논의가 조선 초기에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종대 들어서 사선의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지만은 그 사선의 활용이 주요 조은 정책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3번도 그렇지만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요. 발표자께서는 뭐 이미 조선 고려시대 그 교통과 뭐 물류, 해물류 쪽에 이제 아주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셨고 조선 시대에도 15, 16세기에 관한 이 조은 정책을 살펴보셨는데요. 발표자는 이 발표문에서 15세기 조은 정책이 시기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 조은선 침몰 대책 논의 등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조은 체계상의 변화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종과 성종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조창의 변화, 이게 바로 이제 전라도 조은 운영 기반의 정비라고 하시면서 이게 15세기 조은제의 주요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의 연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16세기 중종대 들어서는 사선에 의한 조은 및 곡물운송의 보편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선에 의한 것이 아주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 보수적인 위정자들도 사선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중종대의 특징관 신공제라는 사람은 당시의 조은은 거의 사선에 의존하였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발표자께서는 16세기 조은 제도가 사선 이문 체제보다는 조창제를 여전히 주요한 조은 방식으로 삼아서 운영되었다라고 이제 이미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16세기에 일어난 이런 조은 방식의 변화와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15세기에 조창이 정비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혹시 부인되고 새롭게 방식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연결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즉 15세기 여러 조은 정책의 발전적인 변화하고 16세기 조은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부족한 토론이지만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15세기, 16세기 연결해서 조창제와 그리고 사선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중호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의가 비단 이 발표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조선 전기 또는 조선시대 전체 해운 물류사에 좀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하여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가 사실 공이 좀 간통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운하를 굴착하고 그다음에 유군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효과 면에서 훨씬 좋은데 왜 조정에서는 그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선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간선 좋은 체제의 폐단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 폐선율이 낮은 사선을 100%도 하면은 침몰하지 않을 것인데 생각하지만 중앙 집권 체제의 기본적 위상에 외주 용역을 준다 또는 뭐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저가의 악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간선 좋은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선을 활용하자는 것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 여기 나와 있는 질의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16세기 때 사선을 활용한 이문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16세기 때 그 외변이라든가 병선이라든가 조절의 이런 동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선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의 덕성창, 법성창, 영산창을 중심으로 하는 조창제가 기본이고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선을 활용했다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선시대 전라도 군현 편제와 수령제에 대해서 자,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임선화 선생님. 네, 임선화입니다. 저도 이제 짧게 세 번째 문단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근현대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18, 19세기 이후 그 쓰여진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 토론문을 쓸 때 제가 받았던 그 발표문의 128페이지에 보면 18세기에 비해서 19세기에 문과 자리가 줄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도 정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라도 연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이유는 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좀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지방과는 토지집적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문외한이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18세기에 비해서 19세기에 문과 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면에서 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해 지역에 있어서의 뭐 문과, 무과, 음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문과 자리가 줄어들고 모음이 늘어나는 그것은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서울 출신들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하고 맞물려 갑니다. 거의 지방직 자리들이 서울 사람들에서 장악되어 가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 말로 가면서 경화자제들에 의해서 지방관들이 이제 자리 장악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고 그것이 이제 세도 정치하고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주목되는 것은 영정조 때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정조 때 지방관 임용이 참 이게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숙제가 하나 있고 이제 감은 잡힙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제 왜 이 지역이 중요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아무래도 평야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연해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관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걸 갖춘 사람들이 지금 수령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선말로 가면 문과 출신이라도 서북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찰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역장으로. 같은 육품이라 하더라도 지방관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출력이잖아요. 육품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서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감으로 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어떤 평야나 재정이나 또 방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좀 탄탄한 기반, 재정적인 이런 것들에서 좀 지방간 서울의 어떤 관리들이 좀 선호한다 할까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해 지역이 굉장히 통치상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뭔가 좀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들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선시대 전라도의 산업과 문화에 대해서 광주교육대학교의 김덕진 선생님께서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년사 목차를 설정하고 오늘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할 때 전라도의 산업 가운데 전국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좀 알려주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산업으로 그쳤던 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 그것이 곧 민족 문화의 큰 원류를 형성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한번 알려주자 뭐 그런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우리 조광철 학예실장께서 4가지를 가지고 죽제품, 종이, 소금, 면제품을 가지고 그의 어떤 생산이나 유통 또 그로 인한 문화적인 면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지역의 뭐 전통 시대가 됐건 뭐 근현대가 됐건 산업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점 그리고 그것이 지역 문화와 민족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점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3가지 가운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역시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했던 게 말씀하신 부채라거나 그다음에 찬빛 같은 것이 있죠. 이거는 절대적 우세를 점하는 그 산업이죠. 근데 이게 소품입니다. 소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판매하는 즉 행상 문화가 굉장히 우리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씨가 15세기에 전라도에서 최초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장 전국에 뭐 9개, 12개의 대형장을 거론할 때는 전라도장은 남원장 하나만 떨렁 등장을 하죠.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물산이 풍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부 상단이 없었던 점도 왜 그럴까? 이런 점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 전라도의 생산이 소품 그런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명품이겠죠. 예, 당대로 얘기하면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뭐 그런 데까지 좀 확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은 아니셨고요. 향후에 우리 조선시대 전라도의 산업과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좀 더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으로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원도현 선생님께서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원도현입니다. 사실 이제 5.18 연구에 대해서는 2가지 마음인데요. 하나는 우리 노영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연구를 왜 전북에서 안 했나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밀도 있게 진행된 기억이 별로 없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5.18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구술 자료들을 발굴하셨고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5.18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5.18 연구가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안 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세종 열사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좀 복잡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이세종 열사의 죽음의 현장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 그분들의 마음이 5.18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유가 되었고요. 또 이제 워낙 5.18이 광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광주 희생이 너무 크고 너무 그 아픔이 크다 보니까 전라북도 5.18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 폄하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 5.18 연구를 이제는 역사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어쩌면 이 천년사 연구가 천년사 작업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세종 열사의 죽음에 대한 좀 이렇게 이 아픔들을 좀 씻어내는 작업들이 전라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세종 열사의 죽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분위기에서 지도부가 먼저 빠져나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빠져나갔고 왜 남아 있었는가. 물론 이제 뭐 전에 오는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도부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겠다 해서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세종 여사의 죽음은 사실은 진상이 밝혀진 셈이죠.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서 좀 추가적인 구술과 진실을 밝혀나가는 좀 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18이 그 이후에 전라북도의 민주화 운동 또는 시민사회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18에서 활동했던 멤버들, 오늘 이제 노영 교수님이 이 논문에서 등장시켰던 많은 인물들이 그 이후에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다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시작해 놔야 이제 이게 어쨌든 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술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사실 자료들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구술 자료는 어쨌든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관점만으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안고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쩌면 이제 이 5.18 연구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오늘 논문을 너무 감사히 잘 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께서는 뭐 별도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구에 시발점이 되도록 발표자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전북 차원에서도 5.18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졌고, 향후에 더 직접적인 그런 분석이나 구술 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플로어에 그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시죠?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전라도 천년사 편찬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라도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상과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보유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자리매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 아주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도의 역사는 앞으로도 영원할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자리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희망의 닻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라도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도 천년사 편찬의 성과의 학술대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